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산골 고을에 막동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 힘은 황소 같고 일솜씨도 야무졌지만 장가 한 번 가지 못한 총각이었지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요,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순박하여 사람들이 바보라 놀렸고 그래서 중매 한 번 들어오지 않았지요.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언제 장가나 가겠느냐고 말이지요. 막동은 최영감 댁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해 품삯이 15냥이었는데 밥은 주인집에서 얻어먹고 옷은 헝겊을 기워 입으며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은 채 3년을 꼬박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0냥이었지요. 막동은 이 돈으로 장가를 가겠노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막동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그 안에는 한자로 무언가 적힌 작은 펫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라 소중히 간직해왔지만 그를 모르는 막동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으면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놓였지요. 헛간 한켠에 홀로 누운 막동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최영감의 심부름으로 장에 나선 막동은 장터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데 몰려 웅성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막동이 발끝을 세워 들여다보니 장군 복만이 포승줄에 묶인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지요. 나이는 30, 과부요. 말은 좀 안 들어도 50냥이면 헐값이지요.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고 누추했지만 흰 목덜미는 곱고 반듯한 두 손은 차마 천한 신분이라 할 수 없는 품새였지요. 봄볕 아래 드러난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켠을 단단히 잡아당기는 것 같았지요. 구경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과부인데 50냥은 비싸다고, 어디서 굴러온 비자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허나 막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만이 포승줄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여인의 소매자락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막동의 발치에 뚝 떨어졌습니다. 막동은 영문도 모른 채 얼른 주워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라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복만이 슬쩍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종이는 막동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눈이 잠깐 들렸습니다. 막동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허나 그 깊은 곳에 고인 것이 무엇인지 막동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지요. 막동은 어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던 날 밤 바로 그 눈빛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막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집신 속 깊이 꿰매어 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 들었지요. 3년을 꼬박 모은 50냥이었습니다. 장가를 가겠노라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바보가 드디어 돌았구나.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소 한 마리는 산다고 왜 저런 것을 사느냐고 비웃었지요. 허나 막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엽전을 하나하나 세어 복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복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노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막동은 그를 몰랐지만 손도장을 꾹 찍었지요. 포승줄이 풀리는 순간에도 여인은 막동을 일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의 것이 될 사람이 아니오. 이것이 옥분이 막동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지요. 막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지요. 옥분이라 합니다. 막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라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었고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막동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혼자 사는 사내의 집답게 어질러져 있었지요. 옥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했지만 나름 깨끗하게 쓰려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나를 샀소? 옥분이 막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막동은 머리를 긁적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시집을 오지 않으니 돈을 모아 함께 살 사람을 구했노라고. 과부이고 비자인데 괜찮으냐고 옥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막동은 거침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같이 살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이지요. 옥분은 한참을 막동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밈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저 맑고 순박한 눈이었지요. 옥분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집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두 번째로 막동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 들어서자 막동은 밖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쌀 한 줌과 된장 한 숟갈,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옥분의 손을 거치자 밥상이 정갈하게 차려졌지요. 막동은 그 밥상을 보며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막동은 수저를 들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미처 몰랐다고 말이지요. 옥분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허나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이지요. 밥상을 물리고 막동은 방을 옥분에게 내주었습니다. 자신은 부엌 옆 헛간에서 잠을 청하겠노라 말했지요. 옥분은 잠시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마음이 전혀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불편할까봐 배려하는 순박한 마음이었지요. 옥분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절망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지요. 옥분은 품속 깊이 감춘 지프로 단단히 감싼 작은 꾸러미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막동은 일찍 일어나 최영감 댁으로 일을 나갔고 옥분은 홀로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지요.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손이 닿는 곳마다 반듯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잡초 사이로 작은 털을 골라 화초 몇 포기를 옮겨 심었습니다. 옥분은 흙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비록 작고 낡았지만 정성껏 가꾸면 살만한 곳이 될 것 같다고 말이지요. 오후가 되어 막동이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막동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침과는 전혀 다른 집이었기 때문이지요. 방 안이 깨끗이 쓸리고 마당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장독대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막동은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아졌소. 옥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이제 제 집이기도 하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막동이 오늘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옥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지만 경청하는 눈빛이 따뜻했지요. 밥상을 물린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밤 달빛이 마당 가득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밤이 깊어지자 품속에서 지프로 감싼 꾸러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동을 보며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50냥이나 주고 과부 비자를 샀다고 어리석어도 유분수라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안 됐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허나 막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옥분이 차려주는 밥상이 있었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무어라 하든 막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쪼들렸습니다. 막동의 한 달 품삯으로 쌀값과 반찬거리를 대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어느 저녁 반찬이 김치와 된장 하나뿐인 밥상을 마주하며 옥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누룩만 구해주시면 제가 술을 빚어볼 수 있습니다. 막동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옥분이 설명했습니다. 친정 집안이 대대로 술을 빚어왔고 어머니께서 그 비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지요. 막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옥분의 얼굴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막동은 그 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비자들과 달라 보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봄밤 달이 마당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막동은 장에 나가 쌀 한 말과 누룩 한 덩이를 사왔습니다. 옥부는 기뻐하며 맞이하더니 곧바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었는데 7번을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고 또 씻었지요. 막동이 왜 그리 많이 씻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쌀에 묻은 티끌을 다 씻어내야 술맛이 깨끗합니다. 7번을 씻어야 제대로 된 술이 나오지요. 옥부는 쌀을 물에 하룻밤 불렸습니다. 다음 날 불린 쌀로 고두밥을 쪄서 넓은 그릇에 펼쳐 식혔지요. 너무 뜨거우면 누룩이 죽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면 된다고 말이지요. 옥부는 식은 고두밥에 누룩을 곱게 부수어 골고루 섞고 우물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강물이나 빗물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옥부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모든 것을 항아리에 담고 천으로 꼭꼭 덮어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옥분이 항아리를 부엌 한켠 따뜻하고 어두운 자리에 두며 말했습니다. 사흘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이 제대로 뜸을 들입니다. 막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일 항아리 곁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옥부는 그런 막동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항아리를 들여다본다고 술이 빨리 익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 웃음이 막동은 좋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이 항아리를 열자 달콤하고 알싸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옥분은 천으로 술을 걸렀습니다. 맑고 투명한 술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색깔이 곱고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옥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사발의 술을 따라 막동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막동이 술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목넘김이 부드러웠지요. 살면서 마셔본 술 중에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막동이 외쳤습니다. 낭자, 이게 정말 맛있소.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막동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냥을 쓴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이지요. 오히려 넘치도록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술을 병에 담아 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한 사람이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 술이 정말 맛있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술은 한 시진도 안 되어 10병이 모두 팔렸습니다. 한 냥이었습니다. 막동은 돈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동이 말했습니다. 낭자,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소. 옥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후로 막동과 옥부는 열흘에 한 번씩 술을 빚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옥부는 한 번에 많이 빚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지키려면 정성껏 빚어야 한다고 했지요. 술은 매번 나오기가 무섭게 팔렸고 두 사람은 한 달에 20냥 안팎을 벌었습니다. 막동은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맛보았지요. 반찬이 늘었고 옷도 새로 지어 입었으며 집도 조금씩 손을 보았습니다. 저녁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생겼지요. 두 사람 사이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저 바보가 어찌 갑자기 돈을 버느냐고 분명 그 비자가 뒤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저 비자가 요사스러운 재주라도 부리는 것이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귀가 밝은 사람에게도 닿았습니다. 막동이 머슴살이를 하는 최영감이었지요. 최영감은 마름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막동 그놈, 요즘 술 장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말이지요. 마름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탐욕이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문서 상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최영감은 아전을 통해 옥분의 과거를 낱낱이 캐냈습니다. 옥분의 죽은 남편은 영무에 연루된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허나 그 영무는 간신히 꾸며낸 모함이었지요.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옥부는 관비로 끌려갈 처지였으나 친정 오라비의 도움으로 장시에 팔려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영감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저 비자를 협박하면 술 비법도 다른 모든 것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최영감의 마름이 막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자 마름이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요. 낭자, 영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마름은 대답 없이 팔을 잡아당겼지요. 그 순간 헛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막동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외치며 마름의 손목을 잡았지요. 막동의 힘은 황소 같았습니다. 마름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막동은 마름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지요.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막동이 옥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옥분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고요한 밤이었지요. 옥분이 처음으로 막동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였습니다. 달빛 아래 옥분의 눈에 무언가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온 무게였지요.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양반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어질고 바른 사람이었지요. 허나 간신의 모함에 걸려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저도 관비로 끌려갈 처지가 되었지요. 친정 오라비가 저를 장시에 팔아 신분을 감추게 해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는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옥부는 품속에서 지프로 단단히 감싼 꾸러미를 꺼내 막동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꾸러미를 펼치자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탄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지프로 무언가를 엮던 것이 바로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지요. 막동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막동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낭자가 처음 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낭자의 눈빛에서 내 어미를 보았소.
어미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소이다. 낭자의 한을 내가 함께 풀겠소. 그 말에 옥부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막동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소. 옥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백도 없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소. 막동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팻쪽을 옥분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소. 허나 낭자께서는 아는 것 같더이다.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팻쪽을 집어들자 손이 떨렸지요. 팻쪽에는 영모를 꾸민 진짜 주동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날 복만이 포승줄을 잡아당기던 순간 소매자락에서 바람에 날려 막동의 발치에 떨어진 바로 그 종이었지요. 막동은 아무것도 모른 채 품에 넣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막동의 손을 빌려 이 팻쪽을 지킨 것이었지요. 옥부는 한동안 팻쪽을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막동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막동은 여전히 순박한 눈으로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팻쪽을 탄원서와 함께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황 노인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막동을 보자마자 울컥하며 다가왔지요. 내 아비가 남긴 것을 이제야 전해주러 왔다. 황 노인이 내민 것은 봉인된 서찰 하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막동은 서찰을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 달라고 말이지요. 옥분이 봉인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찰의 봉인 문양이 친정 집안의 것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에는 막동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느 양반가 사람을 구해준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훗날 어려워지면 막동을 도우라는 내용도 함께였지요. 그 양반가의 이름은 옥분의 친정 성씨와 같았습니다. 막동이 장터에서 옥분을 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오래전부터 맺어준 인연이었지요. 옥분은 이 사실을 막동에게 말하지 않은 채 가슴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황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현감이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네. 증인이 있으면 상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날 밤 옥분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막동과 옥분은 황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황 노인은 사실 과거의 고을 현감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영모 사건이 사실은 간신의 모함이었음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증인이었지요. 황 노인은 오랫동안 결정적 증거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영모를 꾸민 진짜 주동자의 자필 서신이었지요.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막동의 아비는 살아생전 이 서신을 내게 맡겼네. 때가 되면 쓰라고 말이지. 이제 그 때가 온 것 같네. 막동이 주운 팻쪽과 황 노인의 자필 서신, 그리고 옥분의 증언이 합쳐지면 충분히 상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최 영감이 이미 먼저 움직였지요. 최 영감은 현감에게 옥분을 역적 가문의 며느리로 고발하는 문서를 올렸습니다. 포졸들이 막동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지요. 황 노인이 두 사람을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막동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등에 업고 뒷산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질치는 막동의 발에서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집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쉰양도 팻쪽도 이미 없었지요. 모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막동은 맨발로 달렸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지요. 등에 업힌 옥분의 손이
막동의 어깨를 꼭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봄밤 산속에 함께 깊이 뒤섞였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든 곳은 산속 깊은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별빛이 새어들었고 봄밤의 찬 기운이 사방에서 스며들었습니다. 막동은 옥분을 내려놓고 문어기를 막았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봄밤의 벌레 소리만 어둠 속에 가득 찼습니다. 막동의 맨발에서 피가 맺혔지만 옥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막동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막동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에게는 아무 득도 없지 않소. 막동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득이 있어야 사람을 돕는 것이오?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소. 옥분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옥분이 낮게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빚을 때마다 중얼거리던 그것이었지요. 막동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 빚는 노래가 아니라 남편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막동은 이제 알았습니다. 막동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봄밤의 달이 폐가 지붕 위로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던 마지막 거리가 그 달빛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분이 막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넘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폐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나 문을 열자 서 있는 것은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황 노인과 낯선 중년 사내였지요. 사내는 40 남짓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습니다.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현감이시네. 이 현감은 옥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현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영모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증인과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이지요. 황 노인의 자필 서신과 막동이 주운 패쪽, 그리고 옥분의 증언이 합쳐지니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이 현감이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막동인가?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현감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비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 덕이 자네한테 내려왔구나. 막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영모를 날조한 진짜 간신히 역으로 탄로났고 최 영감 역시 증인 압박과 고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영감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보 머슴 막동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제 허물을 알았습니다. 옥분 남편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관아에서 문서가 내려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현감이 직접 옥분에게 그 문서를 건넸지요. 옥분의 신분도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옥분은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순간이었습니다. 비자로 살아온 긴 세월이 그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끝이 났습니다. 옥분은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지요. 오래 울었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됐소. 당신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소. 나는 이제 당신을 보낼 수 있소. 옥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가슴속 오랜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것이 비로소 사라진 것이었지요. 옥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막동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분이 나오자 막동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현감은 막동에게 포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막동은 정중하게 사양했지요. 저는 그저 사람을 샀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이 현감이 한동안 막동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신분이 회복된 옥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동 곁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옥분이 막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오. 허나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자유도 없었을 것이오. 막동이 허겁지겁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낭자가 절을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소이다. 옥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막동과 함께 지낸 일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것이었지요. 막동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고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열었습니다. 옥분의 술 비법이 주막의 이름을 만들었지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들었고 소문이 퍼지자 먼 고을에서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50냥어치 술이 팔리고 두 달이 지나자 100냥이 되었습니다. 막동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옥분은 부엌에서 정성껏 술을 빚었지요. 그 주막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이었지요. 황 노인은 단골 자리를 꿰차고 앉아 날마다 막동의 술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막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외상이십니까? 황 노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 술 맛에 돈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주막 안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주막 안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주막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의 사연을 전설처럼 전했죠. 전 재산으로 과부 비자를 산 바보 머슴이 결국 가장 큰 복을 얻었더라고 말이지요. 그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막동이 품속에서 새엽전 한 잎을 꺼내 집신 속에 꿰매어 넣으며 씩 웃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또 무엇을 사려고요? 막동이 옥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낭자가 원하는 것을 사드리려고요. 옥분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마당의 화초가 봄볕 아래 한들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술을 빚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날을 이야기했지요. 마당의 화초가 해마다 더 풍성해졌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해마다 더 커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성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바보 머슴 막동과 억울함을 품고 살던 과부 옥분, 두 사람의 이야기야말로 그 지성감천의 산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